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심리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 자, 저번 강의에서 우리가 그 심리학의 어원, 우리가 사이콜로지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푸시케의 마음을 의미하는 푸시케의 워드루트와 학문을 의미하는 로고스가 합해져서 우리가 사이콜로지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푸시케가 왜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는가. 뭐 그러한 과정들을 쭉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 사이콜로지 이 심리학의 기호로도 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알파벳에서 이 푸사이로 쓰죠. 이렇게 약간 Y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가운데 하나가 더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의 기호로 쓰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푸사이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게 사이콜로지의 한 글자로 나타내는 기호, 즉 심리학을 나타내는 기호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심리학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발전 과정은 뭐 여기 17페이지라 써 있지만 교과서 내용과 상관없이 저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기 현대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함이 아니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오타를 지우고 자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학문적인 세계에서도 보게 되면 일찍이 고대 그때는 이제 아직 과학이라는 것이 태동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제 중세를 조금 벗어나면서부터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와 중세 때는 우리가 뭐 심리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문이 비과학적 학문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근대로 넘어와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뭐 한 17세기, 18세기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경험주의 학파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래서 한 17, 18세기부터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과학적인 학문 시대로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중세 이렇게 두 카테고리의 시대에는 이렇게 묶어서 이때는 학문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던 시대고 형이상학적인 접근,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서면서 과학적 학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때부터는 학문을 경험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심리학도 학문의 한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도 고대 중세 때는 비과학적 학문 시대에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과학적 학문 시대로의 그런 문을 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많은 심리학파의 학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는데 이러한 그 학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이 앞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니까 일단 아무리 이제 뭐 비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의 접근 시대라고 했지만 그래도 고대, 중세 때 어떠한 우리가 심리학을 접근하려고 하는 어떠한 학자들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으로 그것을 탐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 역사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고대를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모든 학문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나왔던 사람들 히포크라테스, 뭐
물론 이제 히포크라테스 뭐 의대에 가보면 흉상이 있죠. 의성이라고 하죠. 3대 의성, 세계 3대 의성 누굽니까? 서양의 히포크라테스, 중국의 화타, 그 다음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이렇게 3대 성인이라고 하죠. 뭐 종교에서 3대 성인은 뭐 예수님, 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뭐 이렇게 들어가죠. 뭐 이렇게 3대 성인, 종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대 성인, 예수님, 그 다음에 부처님,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하듯이 의학 분야에서도 히포크라테스, 아유르베다, 중국의 화타. 자,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뭐 의학적인 부분에만 그렇게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 철학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학문에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그러한 학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그 삼총사가 있어요. 자, 누구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먼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또 철학자들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심리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심리학과 관련돼서 고대 때 주요한 세 인물은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물론 이제 심리학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히포크라테스는 심신상관론을 펼쳤어요. 심신상관론. 심신상관론이 뭐예요? 영혼과 신체는 서로 뭔가 관련돼 있을 것이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연관돼 있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다. 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체액설을 주장을 했어요. 사체액설 여기 지금 작성하다가 지금 뭔가 오류가 됐는데 제가 작성을 했는데 다시 잘못됐네요. 사체액설 뭐예요? 바로 이렇게 혈액, 황담즙, 흑담즙, 점액.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액체가 들어있다. 근데 이 액체 중에서도 혈액이 많으면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황담즙이 좀 많다. 다른 액체들보다. 그러면은 뭐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아니다. 흑담즙이 많다. 그러면 또 성격이 또 다른 형태로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점액이 많다. 다른 것들 비해서 뭐 이런 거 뭐 액체의 함량에 따라서 성격이나 어떤 성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사체액설이에요. 요즘에 과학적인 요즘 시대에 들으면 상당히 좀 황당한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체액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다. 히포크라테스. 자, 그래서 심신상관론과 사체액설을 주장한 히포크라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이 있는데 플라톤은 심신이원론을 주장을 했죠. 자, 심신이원론이라고 한다면 즉 육신과 영혼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별개 따로따로의 것이다. 자꾸 엮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심신이원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밑에 또 하나 써놨죠. 사원소설. 사원소설. 즉 이 세상은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사원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원소, 제5원소인가 뭐 영화도 있죠. 근데 제5원소는 아리스토텔레스 5원소가 얘기를 했고, 자, 그래 어쨌든 그거를 먼저 말한 사람이 좀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물, 불, 공기, 흙 또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처음 말한 사람이 플라톤이다. 뒤에 말한 사람들은 또 이것을 살을 붙이기가 쉽죠. 또는 비판하기가 쉽죠. 왜? 있는 그 이론에 비판만 하면 되잖아. 또
있는 이론에 살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면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플라톤 스승이 말한 모든 이론에 족족 반박을 하거나 스승이 제시했던 제4원소설에다 숟가락 하나 얹죠. 하나 더 붙여서 제5원소설을 또 주장을 하죠.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신 이론론, 스승과는 좀 다르게, 즉 마음과 육체는 하나다. 서로 연관돼 있고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나다. 별개가 아니고 서로 같이 작용하고 하나와 같이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심신 이론론이죠. 아울러서 심신 이론론과 함께 영혼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영혼이다. 뭐 이런 내용도 또 같이 주장을 한 내용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스승이 말했던 제4원소설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죠. 그게 바로 에테르예요. 에테르. 즉, 이 세상은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지상의 것이고 이 우주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도 없고 그것을 맛보거나 체감할 수도 없지만 우리 눈에는 관찰되지 않지만 뭔가의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 우주를 채우는 그게 바로 에테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에테르가 실제 있냐 없냐 이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죠. 근데 근대에 이르러서까지는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과학을 모르는 시대에 아주 그냥 옛날 고대 철학자들의 아주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전 근대 시대까지는 그렇게 치부를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금 설득력을 얻고 있죠. 에테르라 뭐 그걸 에테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우주의 이 그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엘리멘트가 있다라는 것이 또 요즘에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에테르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2, 300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았죠. 실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마저도 에테르의 존재를 계속 밝히려고 노력을 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심리학에 있어서 이 고대의 대표적인 학자들 3명이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김에 이렇게 하나 그림을 더 이렇게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철학자들의 이렇게 계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의 고대 그리스 학문의 철학의 계승 흐름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흐르는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는 또 알고 있는 게 좋다. 왜 다른 학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러한 계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런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뭐 중세로 넘어갔지만 중세는 뭐 교과서에 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세는 모든 학문의 암흑기라고 그러죠. 왜 암흑기라고 했을까요? 매번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비과학적이고 굉장히 좀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학문의 또는 과학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중세시대 때 별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네요. 자, 그러면서 자, 고대 중세 넘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과학적
학문의 시대인 근대로 넘어가죠. 이 근대가 한 17, 18세기 정도가 되겠죠. 즉 이때부터는 과학적인 학문 탐구가 시작되는 시기다. 그 시대를 연 게 바로 경험주의예요. 주로 영국 17, 18세기에 영국에서 밀, 로크, 스펜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경험주의 학파. 경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자. 뭐 종교적인 얘기, 뭐 이상한 뭐 뜬구름 잡는 소리, 비과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검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내가 한 뭐 어떤 실험 증거가 다른 사람이 해도 오차 범위 안에서 똑같이 그 효과가 재현될 수 있는 거. 사이언티픽하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그러한 학문 탐구를 하자라는 게 바로 경험주의예요. 자, 그래서 밀과 로크와 스펜서가 대표적인 경험주의 학파의 학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 심리학도 뭐 이럴 것이다. 과거에 뭐 이런 것이다. 자기 어떤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또는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중심으로 이론이 형성되어져 가게끔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분위기. 그게 이제 경험주의를 통해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후부터 이제 과학적인 정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찐 과학주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이제 연구됐던 그러한 시대죠. 19세기 이후부터.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발달해서 이제 19세기 이후 이렇게 이제 기술한 심리학 교과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학적 학문 시대의 심리학 학파들은 크게 뭐 교과서보다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6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성주의, 기능주의, 행동주의, 형태주의,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파, 인본주의학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이 학파들이 또 주장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성주의 학파가 있어요. 구성주의 학파 여러분들. 그러면 구성주의 학파는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심리학을 연구를 했는지 일단은 보면은 이제 계속 대표 학자가 누구고 학파의 영구적인 특성은 뭐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로 구성주의는 대표적인 학자가 빌헬름 운트, 운트가 유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체너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이 학파, 구성주의 학파는 그러면 어떤 그 심리학을 연구를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의식의 구성 요소, 즉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 뭘까요? 생각을 의미하고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또는 마음 또는 심리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각각의 어떤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주의예요. 자, 그럼 그 구성 요소가 뭐냐? 심리를 만들어내는 그 구성 요소, 엘리멘트가 뭐냐? 첫 번째로 감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심상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밑에다 바나나를 지금 사진을 넣어놨죠. 자, 바나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고 한번 바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나나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감각적인 요소들이 뭐가 떠올라요? 첫 번째, 감각적 요소. 첫 번째, 노랗다. 색깔로 보면은 시각적으로는 노랗다. 또 어떤 감각적 요소가 있나요? 길쭉하죠? 모양이 길쭉하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감각적 요소가 떠오르나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견고한 딱딱함이 있지만 그 껍질이 뭐 뾰족한 걸로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촉각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껍질을 더 까서 안에 그 열매 부분을 바나나 열매 부분을 우리가 손으로 짓이기면 어때요? 어, 이겨지죠. 부서지죠.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그리고 이빨로 이렇게 깨물었을 때 부드럽게 잘려나가는 그러한 식감이라든지 촉각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감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거, 그다음 냄새는 또 달콤하죠? 좀 달큰한 어떤 그 향이 있잖아. 바나나 특유의. 자, 이렇게 후각적인, 시각적인, 촉각적인, 미각적인 이런 각각의 바나나만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 구성주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감각 요소예요. 자, 두 번째 감정 또는 정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모션. 자, 바나나 하면은 어떠한 정서 또는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 느껴져요? 일단 바나나 하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나나 하는데 갑자기 막 어? 좀 야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사람 좀 수상한 사람들이고. 자, 바나나의 어떤 정서적 요소. 바나나 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요소. 뭐예요? 대부분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죠. 그쵸? 일단 부정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별로. 물론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죠. 먹다가 체했다든지 바나나를 나는 고등학교 때 바나나를 먹고 체했어. 그래서 난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바나나만 보면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바나나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또는 감정적인 느낌이 어때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바나나 하면 어때요? 맛있다. 바나나 하면은 좋은 느낌.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의식 또는 생각 또는 마음 또는 심리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 즉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심상,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자, 이미지는 뭘까요? 심상. 그러니까 바나나 하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뭐예요? 어떤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나나에 대한 어떤 나만의 기억. 물론 앞에서 말했던 감각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가 다 버물려져 있는 나만의 바나나에 대한 추억, 바나나에 대한 기억,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 그쵸?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마지막 만남에서 정말 사랑했어요. 뭐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야. 헤어지는데 어떤 그 카페에서 어, 어, 마지막 그 만남에서 헤어지면서 정말 우리 서로 영원히 기억하자 하면서 무슨 뭐 정말 아름다운 반지와 함께 바나나 한 송이를 딱 이렇게 어, 주고 갔다. 또는 뭐 그 뭐 약간 좀 황당한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 만남인지 모르고 이렇게 만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오늘 자기한테 내가 꼭 바나나 이거를 먹여주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여자는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남자가 바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까가지고 먹여주는 거죠. 사랑스럽게. 그래서 다 받아 먹은 거예요. 바나나를.
그래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만남이 끝날 무렵 사실 오늘 내가 먼 곳으로 떠난다. 너를 사랑하지만 너 자기하고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니까 뭐 미워서 또 사랑 안 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 근데 그 마지막 만남일 때 그 남자가 나한테 바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먹여줬었다. 라고 한다고 치면 그 바나나를 볼 때마다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심상이 만들어질까요? 그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 바나나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심상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어떤 심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여자분 마음속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심상이에요. 자, 또 하나를 말해보면, 자, 포르쉐 하면은 어때요? 포르쉐의 감각적인 요소. 자극적이고, 예쁘고, 뭐,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뭐, 이런 감각적 요소가 있고,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어때요? 싫어요, 좋아요? 좋은 느낌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심상은, 거기에서 포르쉐에 대한 어떤 그런 심상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되게 동경하는, 갖고 싶어라 하는, 저기에 대한 굉장히 어,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려지는 내 마음속에 심상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심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 요소들을 구분해서 연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학파이고 그 구성주의 학파를 우리는 내성 심리학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우리 할아버지 있죠? 왼쪽에 자 빌헬름 운트 윌리엄 운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운트 하면 우리가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근데 비렐름 하게 되면 이렇게 독일식 발음이죠. 어쨌든 자 운트 그 다음에 티츠너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구성주의 학파의 학자들이다. 자 오늘 심리학 2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3강에서는 구성주의에 이은 현대 심리학 학파의 두 번째 기능주의 학파, 그다음에 행동주의 학파, 그다음에 형태주의 학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